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세 번째 수능 시험이 오늘 치러집니다. 수험생 51만 명은 시험장에서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 점심 식사 때는 칸막이가 배부됩니다. 660조 원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추진 중인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이 성사돼 통큰 투자를 받아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야당의 사법 리스크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고 사선의 노웅래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어제 전격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스크 투혼의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우리의 태극 전사들이 중동 사막에서 꿈을 이뤄줄지 이번 월드컵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실시됩니다. 코로나 이후 세 번째 수능인데요. 지난해와 달리 확진자도 별도의 수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수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상훈 기자, 수험생들 입실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인 6시 30분부터 학교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속속 입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좀 가득한 모습입니다. 수능은 8시 40분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들은 30분 앞선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 수능은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수능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입실 전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도 써야 합니다. 또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각자의 책상에 설치한 뒤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확진 수험생들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수험생 중에 발열 등 유사 증상이 있으면 별도의 교실로 안내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만약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전국 시험장 1,375곳에서 치러지는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1,700여 명 줄어든 50만 8천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는 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불러 당시 대처에 대해 따졌습니다. 이 전 서장은 밤 11시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했고 류미진 총경도 참사 발생 1시간 반 가까이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시인했는데요.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참사 당일 사건을 인지한 밤 11시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사 발생 5분 뒤 현장 도착으로 기록된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도 모른다고 했고 자신의 늑장 대응 지적엔 옥상에서 현장 지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이 오신 내용도 몰랐었고 그리고 어떤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급박하게 옥상에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참사 발생 1시간 24분이 지나 상황을 인지했다고 답했습니다. 23시 39분에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에 대해선 관례라고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답변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황이 있을 때는 주로 무전을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여야는 안일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로 111 상황실 직원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경찰인지. 다 여러분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몰랐다는 걸로 일관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정말 처참합니다. 이 전 서장은 오는 21일 특수본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야권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유족이 요청을 하면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한 유족을 직접 만나봤는데 삭제 요청부터 쉽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조카를 잃은 A씨는 공개된 이름을 지우려고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구체적 삭제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삭제 요청을 위해 메일 버튼을 누르자 악의적 메일 발송 방지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된다며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나 이런 게 저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을 열었어요.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으로 해서 이용을 해달라. 대표 번호로 전화했지만 불통이었습니다. 가입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습니다. A씨는 무단 공개부터 삭제 요청까지 유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원망했습니다. 인터넷에 이름이 떠도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가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좀 조용히 뭔가 마무리 짓고 싶고 철저하게 조금 진이겨지니까. 정의당은 유가족한테 삭제를 요청하게 하는 것 자체가 2차, 3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식 잃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내 자식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유족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해당 매체는 명단 공개가 상주 아닌 상주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라고 해 논란이 됐죠. 국민의힘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장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고 여성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지적이 일고 있는데 장 의원은 학술적인 용어라며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변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아동을 위로한 김 여사의 활동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한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해 여당은 외교 성과 폄훼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또 모욕 등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제소 대상도 될 수 없는 인간 이하라고 비판했고 여성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윤리를 가려면 적어도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윤리에 제소하느냐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길 포기한 거지. 구호 활동하는 단체가 그럼 포르노 단체입니까? 굳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는 그 지금 활동을 굉장히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비판을 해도 국회의원 품격에 맞게 하는 게 맞다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최고위원은 학술 용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만약 제소 요건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순방과 관련된 여야의 입장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아세안 또 G20 회담에 참여하면서 한미, 한일, 한중 양자 회담을 다 성사시키고 또 한미일 3자 회담까지 하면서 안정적인 국제적 협력 관계를 증진시켰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지소미아 보고는 굴욕적이기까지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립서비스로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언론 통제에 나쁘끄러운 신기록을 썼습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야의 평가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성과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이 뭐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의 비판 자체가 너무 초라합니다. 내용이. 예. 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병원에서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느냐 전혀 그 현지 사정을 모르고 하는 그 비판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의도적으로 좀 깎아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 야당의 모습이 사실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해외 순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그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잘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사실 한미일이 제대로 협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긴가민가했단 말이죠. 근데 한미일이 확실하게 협조를 하는 그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중 회담 때도요. 보십시오.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사드 문제도 제기했고.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 다소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나오질 못했어요. 그거는 한미일이 긴밀하게 잘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번에 뭐 중국하고 또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으로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일도 공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 이제 중국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순서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잘했다. 더더군다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미국의 그 법안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이것은 잘 풀어가면 좋겠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단 말이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저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랑 관계는 좀 멀어진 것 아니냐, 어색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꽤 길게 이제 순방 성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뭐 일정이나 그 현장에서의 뭐 브리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생략 또는 축소됐는데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소통을 넘어서 굉장히 일반적인 좀 자화자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외교 역사에서 무슨 이정표를 세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인도태평양 전략이랄지 한 아세아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했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현 정부에서 매우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성과를 쭉 이어오는 거거든요. 아세안 전략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교를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순방에서 과거처럼 뭔가 논란이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매우 잘했다, 좀 뿌듯하다. 뭐 이런 식의 그 만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이제 6가지로 성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3국이 북핵과 관련해서 매우 공조가 잘 돼 있다. 그리고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하겠다. 그래서 한미일 경제 대화체랄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관련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이런 것들을 성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의 전략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과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한중 정상이 2019년 이후에 처음 만났다. 그것이 어떤 성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좀 냉담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거죠. 중국이 그 세계에서 안보리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어떤 역할을 해달라, 북핵 문제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그런 반응은 없었고요. 예. 오히려 또 남북 관계를 좀 더 잘해라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중국이 드러내놓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뾰족한 얘기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일이 강화되는 만큼 우리가 중국과도 긴밀하면서 균형 외교를 이룰
이루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방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또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캄보디아에서의 봉사활동을 놓고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뭐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충분히 사전적 또 여러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살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살인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뱉은 상식 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 저질스러운 성적 비하 발언은 우호 국가에 대한 외교 노력으로 쌓은 공돈탑을 무너뜨리고 모독한 것이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은 이 장 의원을 윤리위에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이제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 뭐 문제가 된 장경태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빈곤 포르노 이런 이제 말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장경태 의원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의 빈곤입니다. 철학의 빈곤이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여사의 해외 활동 순방 외교를 깎아내리고 싶은 그 본능의 그냥 발로라고 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사전에 나와 있고 무슨 뭐 논문에 나와 있는 용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건 정말 초라한 변명이죠. 그런 그 사전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아무런 욕이나 막말을 해도 되는 건지 말이죠. 그건 아닌데 뭔가 이런 거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뭐 사퇴하란다고 사퇴하겠습니까? 지금도 잘못한 게 지금 전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윤리위 제소한들 뭐 완전히 솜방망이 아닙니까? 지금 국회 윤리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된다. 유권자가 내후년입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총선에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인데 아마 민주당에도 저런 그 장경태 의원의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이제 방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빈곤 포르노라는 말은 이제 학술적인 용어이고 사전에도 나오는 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당내에서도 비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장경태 의원의 표현이 적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그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 사회적 의미, 사회적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지금 학술 대회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향해서 쓴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 단어가 어떻게 들렸을까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술 용어라고 했는데 그러면 빈곤 포르노가 그런 학술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이 단어를 접했을 때에 사회적으로 그 해석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게 어떤 특정 영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 표현을 들었을 때는 왜 갑자기 저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맥락 속에서 써야 되는 것 상황인데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이거는 굉장히 이런 행위다라고 하면 그게 학술적 용어를 넘어서 굉장히 강한 그 단어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면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의 뭔가를 하는 행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좀 폄하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순방에서의 그 일정이나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외교 현장에 간 거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단독 일정을 수행을 했고 거기에서 본인이 굉장히 주인공이 돼서 나는 이런 의료 봉사활동을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단체를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배우자들과 만나서
하는 거는 외교가 아니고 그냥 앙코르와트를 관광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가 너무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불편한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중자애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이번에 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말 성과를 뒷받침한다면 그런 어떤 신중한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순방 당시에 이제 배우자 프로그램이 앙코르와트 사원을 이제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은 캄보디아 내에서는 이제 시엠립에 있고, 그리고 그 회담 자체는 프놈펜 등의 수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상당한 거리도 있고 해서 배우자들이 참석 안 한 배우자들이 거의 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 그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앙코르와트를 갔어도 또 야당은 또 비판했을 거예요. 가서 또 지금 뭐 이태원 참사 이런 애도 기간에 그 옷을 뭐 화려하게 입었다는 등 뭐 무슨 아무튼 이유를 들어서라도 아마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그 좀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해외 순방할 때마다 워낙 많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주시를 하고 또 그것을 기사화하고 해가지고 다른 그 해외 순방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를 굉장히 무색해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그걸 이제 굉장히 악용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야당이 이번에 아마 그런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뭐 전속 취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비공개 일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일정에 대해서 전속 취재라는 것은 사실 조금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그건 취재가 아니라 사실 일방적인 이제 홍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했던 일정 자체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한 아동 만나서 불우한 아동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돕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 홍보인데, 그거 가지고 뭐 빈곤 포르노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비판하려고 하는 야당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계속 이야기한 대로 이번 순방에서의 김건희 여사 행보는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공세도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뭐 지금 영상은 이제 G20 환영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 대통령에게 뭔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 듯한 손짓이 이제 포착이 된 건데요. 자, 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걸 뭘 어떻게 봅니까? 저게 뭐 이상합니까? 그 부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부부가 남편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좀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그렇죠. 얘기 들어가면서 다 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무슨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문제 삼아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한가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적인 상황이. 그러면은 좀 더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불필요한 논쟁이다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좀 더 건설적인 비판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스토킹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 장면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뭐 물론 부부 사이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일반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부이고 나라를 대표해서 밖에 나가면 정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지금 저기서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약간 보통 우리가 남편한테 이렇게 꼬아다는 보일자루처럼 여기 좀 나가서 좀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해.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그거 같고요.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그리고 저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석에 있는 테이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서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뭐 스탠딩 차원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저는 어색하지 이제 의사표현 할 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마치 그랬잖아. 이런 식의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여성 비하 발언인데 그러면 그냥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어쨌든 저기서 어쨌든 저기는 그냥 두 사람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단지 저 장면 뭐 하나하나 우리가 뭐 꼬투리를 잡는다 이게 아니라 몇 번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뭐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활발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저런 자리에서는 좀 격에 맞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든 팔짱 논란도 있었지만요. 뭐 낄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뭐 김정숙 여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그랬나 보다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정말 귀한 시간에 말이죠. 이걸 뭐 대단하게 비판하고 뭐 이렇게 꼬투리 생각합니다. 잡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꼭 이걸 하면요. 김정숙 여사 얘기 꺼내는 국민의힘이 저는 훨씬 더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요. 어떡합니까? 팩트인데.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요, 이 여야가 경찰국 예산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경찰 장악 우려가 가장 큰 경찰국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정치 행태를. 정말 너무 감정적이에요.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이거는 감정에 찬 예산 갑질입니다. 저는 이런 야당 처음 봅니다. 정말 치졸하다 못해 비루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홍대 이렇게 생겼어요? 참 정말 무슨 발언을 하면 회의를 하시다 좀. 문희석 의원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산소위 의원님들이 합의한 것도 아니고 반대를 하다가 퇴장당했습니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말 똑바로 하십시오. 나 퇴장 당한 게 아니라 퇴장하신 거지. 예, 영상 보셨는데요. 자, 그리고 어제 행안위에서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의자가 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장은 이제 당시 상황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혀 상황 보고를 못 받은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지역이 아니고 용산서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형 참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얼마나 평상시에 근무 태만을 했으면 얼마나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으면 그날 당일도 보고를 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이임재 경찰서장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어제 뭐 눈물을 보이곤 했지만은 이거 다 사후 약방문이에요. 예.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런 사고가,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지역에서의 어떤 경찰서의 그런 보고 체계라든지 이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정말 어제 그 상임위에서 발언을 보고 참 정말 아주 답답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책임을 확실히 지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또다시 들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당일에 112 상황실을 비운 류미진 총경, 이 상황실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건 관례였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상황실을 비우는 게 관례라는 게 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번에 경찰을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경찰이라는 거는 정말 일반 조직과 달리 정말 그 안전의 최전선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다. 그리고 그걸 관례라는 식으로 너무 당연히 합리화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경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뭐 민중의 지팡이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정말 속였는지. 우리 보통 지방 지역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요. 밤에 숙직을 하면 숙직실에서 근무하지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어제 나온 사람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저는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고동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제 하는 태도를 보면은 정말 이 경찰이 셀프 조사를 해서는 전혀 진상이 규명되지 않겠다. 그저 면피나 하고 울먹거리면서 저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 어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촉구합니다. 예, 저 끝으로 어제 이 행안위의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약간의 어색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여당 의원들이 조금 그 증인들을 감싸주고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살짝 반대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셨습니까? 이 감쌀 일이 아니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고 이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대로 두고 일선 경찰들만 닥달하고 수사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사표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묘하게도 야당이 오히려 좀 약하게 나오고 여당이 오히려 이제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여야 간의 갈등, 여야 간의 어떤 극한적인 정쟁이라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상황이 좀 굉장히 어색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진영이나 여야 간의 갈등보다는 실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고 보고 체계가 왜 엉망이 됐고 이런 게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자리 지키기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부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걸 잘못했잖아요. 안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두둔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사건이 심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사무실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의원이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은 건데 검찰은 노 의원이 2년 전 전당대회 출마 때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 6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의원실과 지역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로부터 9억 4천만 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상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 의혹도 불거진 겁니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노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던 박 씨가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넸고 노 의원이 이 돈을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노 의원은 3위를 기록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무한책임 노웅래, 일편당심 노웅래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4선 중진인 노 의원은 최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에서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돌연 사퇴했습니다. 노 의원은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해 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 피의자 조사가 끝난 지 반나절 만인데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오전 11시쯤. 정 실장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12시간 만입니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있습니다. 내부 개발 정보를 사전에 대장동 팀에게 알려준 것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할 때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 영장 청구에 대해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보신 대로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원영석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환 조사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보통은 그 조사가 끝나도 다시 추가 재소환을 하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바로 한 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수사가 이제 목적이 있는 수사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지, 만약에 신속하게 수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야당 탄압이라든가 진술이 왜곡됐다, 소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잘못된 진술인지 아니면 오히려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진상 실장 진술 듣자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정진상 실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검찰의 조사가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유동규 그분도 구속이 되고 또 김용도 구속이 됐는데 유동규나 김용 그리고 정진상 이분이 유동규가 말하기로는 형제 같은 사이고 이 많은 일들에 이제 같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분들이 계속 구속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수사가 굉장히 성숙돼 있다. 사실은 이제 정진상 그분의 이제 변소를 받는 수준으로 그 정도만 하면 이제 나머지 수사 관련을 마지막 링크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성숙돼 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을 기초로 해가지고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 열리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규, 김용 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정진상 이분만 구속이 안 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구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 뭐 구속된다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네.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안 된다면 검찰이 그 다음 수순은 뭐가 될까요? 저는 검찰이 또 재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대장동 수사가 벌써 1년 넘게 지났잖아요. 1년 동안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재청구할 거라고 생각되고 저도 뭐 1년 이상 수사를 통해서 일방의 진술만으로 체포영장까지 신청한 거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불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될까라고 했을 때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요구했잖아요. 내 말도 진실인데 유동규 본부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 증거인멸 우려를 가지고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 그 아파트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CCTV가 없는 계단을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단이 CCTV 사각지대가 아니어서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이라든가 또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메모지가 그때 당시 돈을 전달할 당시에 작성된 메모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작성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반박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범죄의 상당성을 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 실장 검찰 조사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질 신문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억울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할까요? 저번 달 31일에 그 유동규 씨의 변호인 전원이 사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변호인이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동규 씨의 자백이나 진술을 관리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핵심 인사인데 이 핵심 인사가 어느 정도 진술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진술의 강도와 진술의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만 사실은 이 다음의 수사를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질 신문이라는 것도 결국 유동규 씨와 정진상 씨가 서로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를 만나서 유동규 씨가 어느 정도의 의사와 진술
그런 수많은 정황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수사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서 대지를 요구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대질 신문을 요구한 거는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한 대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글로만 나오면 그 메시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눈빛 그리고 뭐 그 어떤 표정 이런 것까지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녹취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니까 강하게 반발을 했죠. 당일각에서는 정 실장에 대한 엄호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일당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소환에 조사해 놓고 결국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예정된 시나리오와 스케줄에 따른 억지 조작 수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너무 김용 씨나 또 정진상 씨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들여서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과 관련된 게 아니고 개인의 그 영역에 속하는 비리 의혹이란 말이에요.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 한번 터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야당 탄압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라든가 당직자들이 엄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이건 상황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검찰 수사 중이고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고 압수수색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탄압 논리가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는 똘똘 뭉쳐서 이건 공당에 대한 공격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1심 판결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들은 계속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도 엄청 가중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이 검찰이 어제 이제 민주당 사선이죠. 이 중진 의원인 노웅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6천만 원의 이제 뇌물을 받은 혐의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된 거면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뇌물죄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에 1인의 진술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 박모 씨가 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진술을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게 나왔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노 의원은 이제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물이라는 게 결국은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진술만으로도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노멀한 건가요? 진술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진술만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이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마도 지금 언론 기사에 보면 녹취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돈을 전달했을 때의 녹취록이 있다.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치명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만약에 돈을 전달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돈 전달했을 때 만났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위치에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다만 이제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기사라든가 또는 노웅래 의원의 구체적인 반박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오늘 새벽에 한국에 왔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묵고 있는 서울 롯데호텔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무빈 기자, 빈 살만 왕세자가 도착했다고요.
네, 지금 이곳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 기간 머무는 호텔 앞입니다. 정문 앞에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흰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했는데요. 3년 5개월 만에 방한입니다. 왕세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해 철저한 보안 속에 이곳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하룻밤에 2,200만 원짜리 로열 스위트룸을 비롯해 모두 400여 개의 객실을 예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사업비 660조 원 규모의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기관과 국내 주요 기업들은 네옴시티 관련 수주를 맡아 각각이 조 단위에 이르는 투자 업무 협약 21건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이 이제 오늘 왕세자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네옴시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겠죠. 네, 재계는 제2의 중동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은 이곳 롯데호텔에 총출동해 빈살만 왕세자와 잇따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왕세자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늘 만남을 위해 어제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이 성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왕세자와의 면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네옴시티 사업에 있어 한국과 사우디 양국의 협력이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서울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가가 공개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허용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첫 수혜지가 될 전망입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829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9억 5천만 원 내외, 84제곱미터는 13억 원 선입니다. 총 12,000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만 4,000세대 넘게 나오는 만큼 시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거기만 바라봤었거든요. 이제 진짜 들어가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설레고 그런 것 같아요. 다만 분양 면적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시비가 엇갈려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이달 말부터 중도금 대출 허용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는데 분양가 13억 원 선인 전용 84제곱미터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오로지 현금으로 분양 대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4는 아무래도 중도금이 안 되다 보니까 5억을 노리고 있었는데 분양가 이것저것 추가하면 10억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청약 흥행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강남권에서 오랜만에 나왔던 매머드급 일반 분양인데다가 또 입지적인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분양 최대어인 둔촌주공의 성적표가 내년 주택시장의 해빙을 가늠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일반 분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저렇게 생겼었어요. 달라졌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안해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1%보다도 조금 더 낮은 퍼센트데이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팀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이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 중인 우리 축구 대표팀 전원이 이제 카타르 현지에 다 모였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어제 처음으로 훈련을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얼굴을 보호하는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카타르 월드컵 소식들 스포츠부 김관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스크 쓰고 나왔는데 마스크 하면 옛날에 뭐 2002년도 김태형 선수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 써도 뭐 괜찮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아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예. 현지 시간 어제 오전 훈련이었는데요. 아주 가볍고 단단한 카본 재질의 검은색 마스크로 토트넘 구단에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7번 번호가 새겨져 있고요. 네. 손흥민 선수도 생각보다 가벼워서 아주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마스크가 상징하듯이 이번 월드컵 손흥민 선수의 부상 회복 정도가 우리 대표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가 다칠 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지난 2월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는데요. 그 상대 선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힙니다. 네. 자, 이로 인해서 그 왼쪽 눈 주위의 뼈에 손상을 입어서 네 군데를 고정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자, 어제 손흥민 선수가 이 몸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뭐 수술도 너무 잘 되었다고 하고 또 지금 뭐 수술한 상태에서 조금 회복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몸 상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손 선수가 뭐 몸 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수술 부위가 이제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다시 다칠 염려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 손흥민 선수와 이 비슷한 부상의 경우에 의학적으로는 통상적으로 한 회복이 한 2달 정도가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부상 이후 적어도 한 40일은 지나야 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고하는 논문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 부상 부위인 우루과이전까지는 딱 22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자, 현실적으로는 이 회복 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인터뷰 한번 보시죠. 축구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항상 가지고 경기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나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또 팬들이 조금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팬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리스크는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손흥민 선수의 톤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회복이 조금 더뎌질 경우를 저희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벤투 감독은 손흥민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당연히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대표팀 이 마지막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예. 이 힌트가 나왔는데요. 3백에다가 수비형 미드필더 둘을 넣어서 수비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다가 평가전에서 1분도 출전 못하는 이런 시련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 어렵게 최종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 공격진의 황의조, 황희찬 선수 등이 최근에 경기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가 좀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뭐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표팀에 많이 등장을 안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벤투 감독이 조금 뭐 생각을 달리한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벤투 감독의 고집이 있었죠. 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자,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실 선수 기용에 관해서 벤투 감독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선수단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 신뢰를 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첫 경기가 우루과이전입니다.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 수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순서가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이 순서입니다. 자, 네 팀 중에 2등 안에 들려면 1승 1무 1패 정도는 이제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자, 1승의 제물로 우리가 가나를 생각하고 있죠. 자, 이번 대회 포르투갈은 우승권 전력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첫 경기 우루과이전에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이런 바람인데 자, 그 상대 우루과이가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뭐 사실 뭐 2002년 월드컵 때도 모든 우리가 상대했던 예. 팀들이 다 우승 그 전력팀 아니었습니까? 뭐 이번에도 안 되리란 보장은 없는데 자, 어찌 됐든 뭐 이번 대회가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는 만큼 날씨가 이제 굉장히 큰 변수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지금 월드컵을 하는 예. 이유가 바로 그 날씨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덥습니다. 30도가 넘고요. 습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경기장마다 초대형 에어컨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자, 카타르 리그에서 뛴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에어컨의 위치가 경기장 스탠드 주위에 있다 보니까 선수들 주위에는 좀 시원한 면이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위를 느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멸 중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구 절벽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이 5명 중에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외에 개인적인 커리어나 뭐 취미 그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요즘에는 1인 가구도 정말 많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필수라기보다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 중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으로 조사돼 2년 전보다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미혼자 중에서는 10명 중 3명만이 결혼이 필수라고 답했습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22.1%로 5명 중 1명 선에 그쳤습니다.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결혼 자금이 28.7%였고 고용 불안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율은 65.2%로 2년 전보다 5.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법적인 의무를 짓지 않더라도 함께 파트너로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가족의 일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 같은 게 좀 깔려있지 않나. 동거나 사실혼에 대해 개방적으로 보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고른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사진은 1998년 서울의 한 대학 입시 원서 창구입니다. 수험생 아들을 대신해서 원서를 접수하는 어머니의 등에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여쭤봤더니 접수 시간에 맞춰 뛰어오느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 모습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수능 고사장 교문 앞에 재학생 후배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의 기운을 넣어주려고 찾아온 선배들의 힘찬 응원도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합격 예상 점수와 본고사 예상 문제도 나왔습니다. 시험을 먼저 보고 대학을 지원하던 시절엔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감이 끝나 문이 닫히면 이렇게 좁은 창문을 넘기도 했습니다. 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수험생들에게 오늘은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요. 네,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수능 시험이 아니어도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시로 도전한 수험생들에게 오늘은 인생을 건 중요한 날이고 가족들의 기도와 응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고사장 문 밖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격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5도로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16도까지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오전에는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오전 한때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앞으로 차차 맑아지겠고요. 제주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부산은 19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토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